결혼 4년 차가 되던 무렵 제 삶은 그저 흘러가는 강물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서로에게 설레지도 다투지도 않는 관계.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소파에, 저는 침대에 앉아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늘 따라붙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지고 존재는 물리적으로 곁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끝없이 벌어져 있는 것만 같았죠.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하게 가슴 안쪽에서 허기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음이 사라졌고 떠들고 싶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늘 다른 데를 향했고 제 하루는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답답한 공허감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그는 늘 그렇듯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두고 갔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도 알림창 정도는 가끔 확인하곤 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고 서로 핸드폰을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딱히 의심하거나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무심히 손을 뻗어 휴대폰 화면을 켜는 순간 알림창에 뜬 한 줄의 메시지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그 카페 내가 좋아했잖아. 3시 어때? 짧은 문장이었지만 단번에 제 심장을 움켜쥐는 날카로운 손톱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낸 건가? 하고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카페를 저는 모릅니다. 가본 적도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굳어있던 순간 발신자의 이름을 본 저는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아니었죠.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듯한 오싹함이 번졌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손에 힘이 풀렸고 폰을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뭐지? 장난인가? 오해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갔죠. 하지만 그 답은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메시지 창을 눌러 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은밀한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만한 대화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 말하는 여자. 그리고 남편은 오늘은 아내가 늦게 잘 것 같으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핑계 삼아 시간을 조정하면서 다른 여자와 당당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발작처럼 뛰어 귀가 울릴 만큼 시끄러워졌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기록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농담, 제가 알지 못하는 추억, 제가 공유하지 못하는 약속으로 가득 찬 대화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을 들은 듯 황당하게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제 이름으로 불리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저를 가장 모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고 왜 제 이름이어야만 했을까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폰을 들고 앉아 있다가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수많은 감정이 쏟아지려 했지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쏟아내고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더 많은 걸 알아야 해. 지금 폭발하면 끝이야. 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차갑게 식었고 머리는 싸늘하게 맑아졌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저를 속여왔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제 자리를 침범했는지 그것들을 낱낱이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조용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톡, 차량 위치, 세탁기 속옷까지 모든 단서 하나하나를 노려봤습니다. 카페 영수증엔 제가 가본 적 없는 프랜차이즈 이름이 찍혀 있었고 카드 내역엔 제가 사지도 않은 여성 속옷 매장 결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지도 받아본 적도 없는 브랜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흔적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그림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리운전을 불렀다며 금방 들어온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무기력하게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 잠들어 버렸죠.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향.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집어드는 손이 떨려 제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질 정도였고 치아가 부딪히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그대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마자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상대방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심장을 산산이 부수는 듯 했습니다. 어머, 와이프분이세요? 그 여자의 말투에는 놀람보다 여유, 두려움보다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서연인데요. 당신은 누군데 제 이름으로 저장돼 있죠?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여자는 웃더니 아주 느리고 비꼬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몰랐어요. 언니 이름 예쁘잖아요. 그래서 쓰는 건데.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이 기울고 귀에서는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들의 장난감처럼 쓰였고 그 여자는 대놓고 제 존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손이 떨렸고 가슴이 저릴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들 둘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남편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며칠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 와이프분이세요? 하며 비웃듯 뱉던 말투, 그리고 내 이름이 예쁘다며 함부로 내뱉던 웃음. 그 소리가 제 귓속을 긁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지면서 순간마다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보다 더 잔혹했던 건 그 여자가 제 존재를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욕감은 제 가슴 한가운데 불씨처럼 남아 끝없이 화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온 순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듯 무심하게 소파에 털썩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앞에서도 저는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이 저를 더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얼굴이었고 그게 너무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화산처럼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을 쏟아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과 증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 저는 스스로를 낯선 사람처럼 껍데기에 가두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무심히 대답하고 예전처럼 집안일을 챙기며 평온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척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를 몰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낮에 활동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심지어 길게는 출장이나 회식이 있을 듯한 날까지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관되게 행동하는지, 어디에서 빈틈이 생기는지 관찰했습니다. 마치 제 남편이 아니라 취조 대상의 동선을 기록하듯 저는 작은 수첩 하나에 날짜별로 메모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주차장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카드 결제 알림이 어디에서 떴는지, GPS 위치가 어느 지역에 찍혔는지까지 모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어 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패턴 하나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편의 퇴근은 정확히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IT 업계라 수요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날이었고 굳이 출근을 해도 다른 날들보다 업무가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요일만은 늘 같은 간격으로 늦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비슷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갑자기 팀 미팅이 길어졌어. 같은 변명들. 하지만 제 눈엔 이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쓰며 남편과 관계를 이어가던 그 뻔뻔하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의 주인을 저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여자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해둔 소소한 단서들, 프로필 사진, 아이디, 메일 주소. 그 작은 조각들을 연결해 온라인에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과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몇 차례 마주쳤던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포츠 브라 위에 루즈한 티셔츠를 걸친 모습, 짙은 갈색 머리에 인위적으로 올린 눈꼬리, 일부러 꾸민 듯 한동안 화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언니, 어깨 운동은 어디에서 배워요? 하고 먼저 말을 걸던 여자. 친근하게 웃는 얼굴로 별거 아닌 대화를 툭 던지며 다가왔던 여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가 오싹해졌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를 알고 접근했고 의도적으로 제 옆을 맴돌며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그 여자는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흉내내고 저처럼 굴고 심지어 제 시간을 따라잡으려는 제 패션, 제 말투, 제가 하고 있던 습관조차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파고들자 분노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경류처럼 폭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참아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법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선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건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상황에 맞춰 녹음 모드로 켜둔 뒤 두 사람이 통화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방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에 숨을 죽였죠. 몇 분 뒤 녹취 파일을 확인했을 때 제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언니가 뭘 눈치챈 것 같아. 나 좀 무서워. 괜찮아. 내 와이프 멍청해서 금방 넘어가. 그 문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만큼 충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법정에서 들려주어야 할 문장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는 당연히 없었지만
남편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통해 사용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풀빌라 펜션, 특정 레스토랑, 드럭스토어. 제가 간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소비 목록들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중 생활의 흔적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SNS를 추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국 새 계정을 하나 만들어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수락되었고 스크롤을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문제였어요. 분명 제가 남편과 신혼여행 때 다녀왔던 리조트, 창가와 커튼, 테이블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녀와 남편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이었던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추억으로 더럽혀졌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죽여 폰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 어지러웠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젠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 모욕과 배신을 끝까지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인 기록으로 남겨야만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제 옆에서 무심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여정의 출발선에 올라섰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만들어 온 모든 흔적을 제 두 손 안에 쥔 채 저는 반드시 이 둘에게 제가 받은 모욕 그대로의 대가를 돌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계산된 계획이 되어 제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긴 시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가로막았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속았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증거를 잡아서 이들을 모조리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찾아간 로펌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중형 규모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법률 자료집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이혼가사 전문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남편과 아내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 상담실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해서 말을 뱉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뜨거워지며 울컥했지만 억눌렀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차분히 말했어요. 말씀하시기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뭔가 탁 풀린 듯 숨을 삼키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작된 낯선 메시지, 제 이름으로 저장된 상간녀, 통화 녹취 속의 모욕적인 대화 카드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신혼여행지에서 두 사람이 남긴 흔적까지. 이야기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이따금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난 뒤 단호하게 말했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직 자기 잘못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대응 수위를 낮추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금 더 행동의 패턴을 잡아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들킨 불륜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걸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오히려 냉정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게임판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을 손에 쥔 듯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상간녀가 실제로 만나는 현장을 직접 포착하는 것. 두 번째는 통신 기록,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상간녀 신원을 확보한 뒤 법적 통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심한 얼굴로 제 옆에서 밥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뒤에서 어떤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긴장감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그의 차량 위치는 예상대로 회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쪽. 커다란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인적 드문 카페 근처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부근에 차를 세우고 넓은 주차장 뒤쪽에서 시간을 가늠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제 남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차에서 내려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죠. 그 차에서 내린 여자를 보자 제 심장이 다시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 트렌치코트 아래로 드러나는 실루엣. 제가 헬스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걸어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입고 있던 니트는 제가 예전에 즐겨 입던 가디건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옷차림, 제 스타일마저 흉내내며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저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순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매 순간이 제 심장을 찢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은 칼날처럼 차갑게 변해 물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술에 취한 듯한 얼굴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리모컨을 들고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내 옆에서 웃고 있을 때조차 넌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야.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문장은 담백한 법률 문구로 나열되었습니다. 귀하가 본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대해 정신적 피해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던 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며 묻더군요. 혹시 너 무슨 짓 했어?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왜? 겁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뭐든 무심하게 넘기던 그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흔들리는 눈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오히려 씁쓸한 희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상간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는 곧 바뀌어 부드럽고 건조해졌습니다. 그 사람 나 좋아한 건 맞아요. 언니가 너무 차갑게 하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겠죠. 그 말은 제 심장을 다시 찔렀지만 저는 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대답했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합리화해도 법은 다르게 말할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 게임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부부라는 명목 아래 한 지붕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따뜻함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어왔고 술에 취해 늦게 오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만 붙잡고 무심히 웃던 남자가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얇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눈만이 허공을 맴돌았고 때로는 저를 훔쳐보듯 의식했고 또 어떤 날은 마치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와 단 한마디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문 잠갔어? 같은 의무감 섞인 짧은 대화만 흘러나왔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가장 날카로운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듯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결정했어. 그 여자를 내 이름으로 저장한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제게 어떤 동정도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비참함만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는 아직도 모르는 눈치였으니까요. 자신의 불륜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이름을 욕보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조롱했다는 사실을 그는 끝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널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 말이 제 귀에 닿자 저는 오히려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용서도 미련도 기대도 없는 차가운 비참함. 그때부터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이 충분히 쌓여 있어 제 편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의심이 아닌 대화 내역과 녹취, 신혼여행지 사진, 카드 내역, 현장 포착 사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입증이 명확한 상황이라 제가 이혼을 원하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더 많았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명확히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요구 조건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예금 절반,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 변호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여자가 법정에서 제 눈앞에 마주 서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사용하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비열하고 뻔뻔했는지 진술서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인 관계는 맞지만 결혼 중인지 몰랐다는 거짓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꺼낸 증거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행사 사진, 남편 통화 내역 속에 적힌 오늘 아내 회식이라 가능할 듯이라는 문장, 심지어 남편 명의의 보험 수혜자 항목에 떡하니 적힌 제 이름까지. 그녀의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 이름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했기에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기대고 있었지만 그 한 줄은 동시에 제게 확실한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조정 역시 제가 요구한 조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그 기억까지 다 지울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은 내가 내 이름으로 다른 여자를 불렀던 순간 전부 쓰레기가 됐어. 그 말은 제 입술에서 사슬처럼 흘러나와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어깨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까지.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마지막 남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대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제 손끝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작은 도장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커다란 종소리처럼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가 4해 동안 이어졌던 결혼을 끝내는 의식이 된 겁니다. 서류는 단지 몇 장의 얇은 종이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한 시대가 끝났다는 증표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미묘하게 뜨겁고 또 쓰라린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차 안에 앉아도 바로 시동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감각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분노와 증오, 집착이 절정으로 끌어올랐다가 판결과 함께 멈춰 섰을 때 제 안은 텅 빈 창고처럼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하며 발 딛고 버텼던 이 시간 동안 사실 제 삶은 멈추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내 이름을 훔쳐쓰고 뻔뻔하게 웃으며 내 자리를 기어코 빼앗아 보려 했던 여자. 법원 판결문 속의 글자들이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 그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확인이자 제가 앞으로 걸어갈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열쇠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소송으로 인해 이전 직장에서 이미지가 크게 무너졌고 결국 조용히 회사를 옮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특성상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평판이 생명인데 그녀의 이름 석자는 이미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 소문은 충격적이기도 한편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녀 곁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저릿해졌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파국 속에서도 남편과 그녀는 서로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끊었던 그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처음엔 읽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파였고 말라깽이처럼 체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잃었어. 회사도 친구도 부모님 신뢰도. 그리고 지 혼자 결정하고 사라졌어. 그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였어. 걔는 너랑 달랐어. 너처럼 배려해주지도 않았고 기다려주지도 않았어. 말이 안 통했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인생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돌아올 자리도 없어. 그리고 난 너랑 다시는 엮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에 대해 확인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있었지만 저는 끝내 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제 눈으로 봐야만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공용 계정, 그녀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허름한 고시원 근처에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 머리카락, 체형, 어깨선이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초라한 그림자로 남은 모습. 화려한 옷차림도 유혹적인 웃음도 사라지고 남은 건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기댄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 저는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희한하게도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 끝맺음의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그 사진을 저장한 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파일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긴 호흡 끝에 마침내 제 안의 전쟁도 끝난 겁니다. 제 이름을 장난감처럼 쓰고 남편과 함께 제 세계를 무너뜨리려던 그 여자.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아 앉지도 못했고 결국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는 그녀의 입에서도 남편의 입에서도 함부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키보드 클릭 소리와 함께 증거 폴더가 사라지자 제 손끝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페이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